손흥민이 위험합니다. MLS 개막전 킥오프 14시간 전이었습니다. 시날로와 멕시코 카르텔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었죠. 뛰게 놔도 돼, 뛰고 나면 끝장나는 작전이었습니다. 카르텔은 미국 내 최대 불법 스포츠 베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죠. 개막전에서 스타 선수를 무너뜨리면 베팅 시장을 통째로 쥘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384억짜리 계약이 증발하고 한국 축구에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낙인이 찍힙니다. 보안통발자문관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하나였죠. 카르텔이 MSL에 개입을 한다. 22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직 707 특수임무단 출신 4명이 움직였죠. 총도 없었고 배지도 없었고 미국 내 법적 권한은 제로였습니다. 긴박했던 14시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전직 연방수사국 수사관 출신이고 MLS 보안통발자문관으로 콜리세움 보안을 맡고 있었습니다. 카르텔을 22년간 잡아왔죠. 이건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태준 씨에게 직접 들었죠. 금요일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비벌리 힐스 팀 호텔 18층에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손흥민의 사설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전직 707 특수임무단 대위. 대한민국 군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해외 VIP 보호작전을 전담했던 사람이었죠. 손흥민이 MLS로 이적하면서 붙었습니다. 384억짜리 계약을 한 대한민국 최고 자산이 낯선 나라에서 뛰게 됐으니까요. 이 남자는 손흥민이 잠든 뒤에도 18층 복도 폐쇄회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객실 청소원 하나가 손흥민 방 앞에 멈춰섰죠.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에 청소원이 투숙객방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죠. 태준 씨가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자 말 한마디 없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비상계단으로 도주했죠. 쫓았지만 놓쳤습니다. 바닥에 깨진 전화기가 남아 있었죠. 화면은 박살이 났지만 유심칩은 살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죠. 유심칩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복구가 끝났습니다. 개막식 킥오프 14시간 전이었죠. 손흥민은 같은 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챔피언스컵에서 1골 3도움을 몰아친 왼발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죠. 14시간 뒤 그 발이 7만 5천 관중 앞에서 메시와 붙을 예정이었습니다. 콜리세움의 잔디가 그 발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심칩에서 삭제된 메신저가 복원됐습니다. 스페인어였죠. 토요일 오전에 접근한다. 라커룸 루트는 확보했다. 타이밍을 맞춰라. 발신 번호는 멕시코 시날로아주 국제전화였습니다. 청소원이 아니었죠. 새벽 5시 20분 사진 폴더를 추가로 복구했습니다. 메시지만이 아니었죠. 콜리세움 시설관리 전용 통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 비상구 방향, 관리자 출입문 위치. 12장이었죠. 시설관리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홈팀 라커룸이었죠. 출입문, 선수 개인 라커 배치, 복도 동선까지 38장. 3주에 걸쳐 분산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3장이 더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보충제 라벨 클로즈업이었죠. 브랜드명, 성분표, 바코드까지 선명했습니다. 라커룸에 침투하는 사람이 보충제 성분표를 왜 기록하는 걸까? 태준 씨는 이 3장의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호텔방 침입 시도의 의미도 연결됐죠. 손흥민이 방에도 보충제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경기장이든 호텔이든 어디에 있든 보충제를 건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6시 통화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발신이 컴턴 지역 번호 하나로 집중돼 있었죠. 역조회안이 시날로와 카르텔 수색 영장 3건이 집행된 구역이었습니다. 소매치기가 아니었죠. 카르텔 본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연방수사국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같은 시각 컴턴의 창고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은 남자의 별명은 엘 카르니세로. 도살자였죠. 시날로와 카르텔 로스앤젤레스 총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하에게 말했죠. 한국인은 뛰게 놔둬라. 뛰고 나면 끝이니까. 600억이 걸린 남자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개막전은 축구가 아니라 사업 입찰이었죠. 스타 선수를 도핑으로 매장해서 베팅 시장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본국 총책에게 미국 전역 사업권을 따내는 겁니다. 실패하면 처형이었죠. 도살자가 창고벽에 붙은 콜리세움 좌석 배치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경기장 안에 보험을 심어놨다. 끝나면 모든 게 드러난다. 태준 씨는 이 장면을 몰랐습니다. 새벽 7시 태준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르텔 연결 증거와 경기장 정찰 사진을 확보했다고 했죠. 저는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카르텔을 잡아왔죠. 축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법적 권한이 없는 외국인 경호원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판단한다. 경찰에 가져가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라. 전화를 끊었죠. 5초간 들었고 3초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경호원이 미국의 카르텔을 가르치겠다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태준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맞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구단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도 내부 협조자는 잠적하면 그만이었죠. 3주간 경기장에 사람을 심어놓은 조직입니다. 오늘 잡지 못하면 다음 경기에 또 시도하죠. 직접 찾아서 현장에서 잡아야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요원 3명을 깨워 브리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카르텔의 내부 협조자가 있다. 이 사람을 찾아서 보충제를 지켜야 한다. 태준 씨와 3번이 콜리세움 선발 진입, 2번이 손흥민 밀착. 경호, 4번이 호텔 잔류 후 버스 이동 시 후방 호위. 4명이었습니다. 총도 없었고 배지도 없었죠. 오늘 아무도 안 도와준다. 우리 넷이 전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장비를 챙겼죠. 태준 씨 전화기에 부산에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무사히. 흥민이 잘 부탁한다. 74세 퇴역 해병대 상사인 아버지였죠. 아들이 카르텔과 싸우려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초간 화면을 봤습니다. 답장을 치지 않았죠. 킥오프까지 11시간. 콜리세움 라커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손흥민의 보충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턴에서는 도살자가 웃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태준 씨와 3번 요원이 콜리세움에 도착했습니다. 킥오프 10시간 30분 전이었죠. 경기 당일 오전은 시설 관리, 방송 장비, 보안 사전 점검이 진행되는 시간대입니다. 스태프 출입이 자유로웠죠. 구단 스태프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홈팀 라커룸으로 직행했고 3번은 보안 관제실로 갔죠. 내부 폐쇄 회로를 먼저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8시 20분, 태준 씨가 손흥민의 라커를 열었습니다. 전날 저녁 구단 장비 담당이 배치해놓은 유니폼, 스파이크, 그리고 개인 보충제 3병이 놓여 있었죠. 비닐 장갑을 끼고 3병의 뚜껑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번 병에서 손이 멈췄죠. 밀봉선은 멀쩡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넘어가죠. 태준 씨는 안 넘어갔습니다. 뚜껑이 미세하게 비틀어져 있었죠. 0.5mm였습니다. 707 출신은 압니다. 공장에서 닫은 뚜껑과 사람이 다시 닫은 뚜껑은 0.5mm가 다르다는 걸요. 기계는 토크를 일정하게 줍니다. 사람 손은 못 주죠. 폭발물 신관 점검 훈련에서 체득한 감각이었습니다. 병을 빛에 비췄습니다. 1번 병의 액체가 나머지 2병보다 색이 짙었죠. 누군가 이 병을 열고 무언가를 넣고 다시 닫은 겁니다. 새벽에 풀리지 않았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보충제 라벨을 촬영한 이유. 같은 제품을 구해서 색과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약물을 넣어도 선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원본의 성분표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8시 35분, 태준 씨가 관제실에 3번에게 무전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시설관리 통로에서 라커룸으로 접근한 인원을 찾아라. 3번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영상을 돌렸죠. 새벽 4시 12분, 시설관리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전용 통로에서 라커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4시 19분, 같은 남자가 빈손으로 통로를 되돌아 나왔죠. 7분이었습니다. 시설 점검에 7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라커룸 시설을 점검할 이유가 없었죠.
3번이 얼굴을 캡처해서 태준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8시 50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라커룸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시설관리 전용 통로 방향에서 같은 유니폼의 남자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3번이 보내준 새벽 캡처와 동일 인물이었죠. 오른손에 소형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죠. 틈새로 소형 유리병 윤곽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시설 점검은 오전에 끝났다. 이 시간에 라커룸에 무슨 용무인가? 남자의 눈이 흔들렸죠. 호텔 청소원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눈이죠.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오른발이 한 걸음 떼어졌죠. 두 번째 걸음은 없었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뒷덜미를 잡았죠. 무게중심이 뒤로 꺾였습니다. 무릎이 접혔죠.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공구 가방이 튕겨나갔죠. 남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가 나오기 전에 손바닥이 입을 막았죠. 50m 밖 복도에서 구단 직원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공구 가방에서 나온 건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적혈구생 성촉진제 라벨이 붙은 소형 유리병 1개와 1ml 주사기였죠. 새벽에 1차 투입을 마치고 아침에 추가 투입을 하러 돌아온 겁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농도를 높이려 한 거였죠. 현행범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가 들은 건 콜리세움 보안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이 라커룸 구역에서 한국인 경호원에게 제압당했다. 저는 3초간 손이 멈췄죠. 한국인 경호원. 2시간 전에 제가 전화를 끊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말했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이 제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MLS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죠. 비인가 외부 경호 인력이 콜리세움 시설관리 직원을 제압. 법적 권한 없는 물리력 행사 확인. 이 보고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팀 호텔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 요원에게 들은 이야기죠. 양복을 입은 영국인 여자가 선수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캐서린 모건. 세계 반도핑 기구 북미 지역 수석 조사관이었죠.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오늘 경기 전 손흥민 선수에 대해 강화 도핑 검사를 실시합니다. 손흥민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모건이 답했죠. 검사를 거부하면 양성과 동일 처리됩니다. 손흥민이 검사에 응하면서 옆에 있던 이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3일 전 1골 3도움을 만든 그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이었죠. 이번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루틴이야. 그러나 이번은 즉시 태준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준 씨가 이해했죠. 보충제에 약물을 넣고 반도핑 기구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 손흥민이 오염된 보충제를 마시고 뛰면 경기 후 강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보충제를 안 마시더라도 익명 제보 자체가 손흥민 도핑 의혹으로 보도되죠. 마셔도 끝, 안 마셔도 끝. 잔디를 밟기도 전에 끝나는 구조였죠. 카르텔은 올가미를 2개 걸어놓은 겁니다. 올가미 하나는 지금 바닥에 제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를 풀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이 약물이 외부에서 투입됐다는 공인 분석 결과 보충제 안의 약물 성분과 압수한 유리병의 약물 성분이 동일하다는 증명이었죠. 그게 없으면 손흥민이 직접 복용했다는 프레임을 깰 수 없었습니다. 모건은 빌런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도핑을 잡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카르텔이 그 16년의 원칙을 무기로 바꿔놓은 겁니다. 오전 10시 태준 씨가 변질된 보충제와 압수한 약물병을 3번에게 건넸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분석 연구소로 가라. 적혈구생 성촉진제 검출 여부 긴급 분석을 요청해라. 3번이 차를 몰고 출발했죠. 연구소까지 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측이 통보한 분석 소요 시간이 문제였죠. 적혈구생 성촉진제 등전점 초점 분석, 대기 포함 최소 5시간. 5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이르면 오후 3시 30분이었죠. 킥오프까지 3시간. 그 3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손흥민은 의혹을 안고 경기에 나가거나 아예 못 나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3번이 빠진 자리를 태준 씨가 봤습니다. 4명에서 3명이 됐죠. 증거를 지키기 위해 전력의 25%를 보낸 겁니다. 남은 전력으로 킥오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전화기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산이었죠. 아들아, 오늘 경기 잘 지켜라. 밥은 묵었나? 아버지는 자고 일어나서 본다. 부산은 새벽이었습니다. 74세 퇴역 해병대 상사가 잠들기 전에 보낸 메시지였죠. 밥은 묵었나?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건 어젯밤 11시였습니다. 지금은 밥이 아니라 카르텔을 씹고 있었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은 이 싸움이 끝나면 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날 수 있으면. 킥오프까지 8시간 30분. 올감이 하나는 끊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직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흥민의 이름 옆에는 도핑 의혹이라는 4글자가 붙어 있었죠. 오전 11시 컴턴 창고. 이것도 나중에 연방수사국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엘 카르니세로가 전화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부 협조자의 정기 보고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이었죠. 30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콜리세움 근처에 배치해놓은 감시 인원에게 연락했죠. 돌아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시설관리 직원 1명이 한국인에게 제압당해서 보안실로 끌려갔다. 그리고 한국인 요원 1명이 뭔가를 들고 차를 몰고 나갔다. 도살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5초간 아무 말도 안 했죠. 약물 도구가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살자가 계산한 건 다른 거였죠. 약물 도구가 잡히고 보충제가 압수됐다. 그걸 가지고 나간 놈이 있다. 분석 기관으로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외부에서 약물이 투입됐다는 게 공식 증명되죠. 그러면 카르텔의 작전이 조작으로 드러나고 손흥민은 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석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흥민이 직접 복용했다는 프레임이 살아남는 겁니다. 익명 제보는 이미 반도핑 기구에 들어갔고 도핑 의혹 보도는 이미 나가고 있었죠. 증거만 없으면 의혹은 영원히 의혹으로 남습니다. 도살자가 입을 열었죠. 좋다. 방법을 바꾼다. 2가지를 동시에 한다. 첫째, 잡은 놈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한국인 경호원을 경찰에 넘긴다. 지휘관을 묶으면 나머지가 흐트러지죠. 둘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놈을 잡는다. 봉투 한 장만 없애면 카르텔이 이기는 겁니다. 콜리세움 보안통괄실에 전화해라. 아시아인 경호원이 우리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신고해. 그리고 아까 차 몰고 나간 놈 따라가. 낮 12시 제 보안통괄실에 익명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콜리세움에서 아시아인 남자가 시설관리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감금했다.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침에 보안 채널로 들은 그 사건이었죠. 한국인 경호원이 시설관리 직원을 제압한 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왜 저한테 신고를 하는 걸까? 현장에 있었으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보안통괄실에 전화할 이유가 없었죠. 의심이 들었지만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침에 올린 사건 보고서가 있었죠. 비인가 외부 경호 인력의 물리력 행사라고 제가 직접 쓴 문서였습니다. 신고 내용과 제 보고서가 맞물려 있었죠. 경찰에 확인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 15분, 경찰관 2명이 콜리세움 보안 관제실에 도착했습니다. 태준 씨에게 통보했죠. 시설관리 직원 폭행 및 불법 감금 신고를 접수했다. 진술이 필요하다. 태준 씨가 폐쇄회로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누가 가해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거절했죠. 현장 보존 절차상 당신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 영상은 나중에 확인한다. 태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 안에 위험이 있습니다. 저를 묶으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태준 씨의 신분증을 봤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죠. 외국인이시죠? 더더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태준 씨가 3초간 경찰관을 봤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별도 공간으로 걸어갔죠. 관제실 모니터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3번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고 2번과 4번은 호텔에서 손흥민과 함께입니다. 콜리세움의 태준 씨 혼자인 상태에서 지휘관이 묶인 겁니다. 저는 신고 전화에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기로 했죠. 오전 8시 50분 라커룸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시설관리 유니폼의 남자가 전용 통로에서 접근합니다. 공구 가방에서 소형병 윤곽이 보이죠. 태준 씨가 정지시키자 남자가 먼저 도주를 시도합니다. 태준 씨가 제압하죠. 신고 내용은 경호원이 직원을 폭행했다였습니다. 영상은 직원이 약물 도구를 들고 무단 침입 후 도주 시도, 경호원이 제압이었죠. 정면으로 모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압당한 남자의 얼굴 캡처를 연방수사국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조회했습니다. 마르코 가르시아. 시날로와 카르텔 로스앤젤레스 지부 연락책. 마약 유통 전과 2건. 연방수사국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22년간 카르텔을 잡아온 제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리고 깨달았죠. 신고 전화가 왜 저한테 왔는지. 경찰이 아니라 보안통괄실에 건 이유. 저를 이용해서 한국인 경호원을 묶으려 한 겁니다. 카르텔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22년간 카르텔의 거짓말을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카르텔의 거짓말에 속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린 보고서가 이 거짓말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비인가 외부 경호 인력의 물리력 행사. 제 손으로 쓴 문서가 한국인을 가두는 데 쓰인 거였죠. 진짜를 말한 건 한국인이었고 거짓을 말한 건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근거를 만들어준 건 저였죠. 즉시 경찰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허위다. 폐쇄회로 영상의 신고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기록돼 있다. 격리된 경호원을 즉시 해제하라. 오후 1시 태준 씨가 풀려났습니다. 45분을 잃었죠. 태준 씨가 관제실로 복귀하자마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죠.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팀버스가 콜리세움으로 이동합니다.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콜리세움 후문 보안 게이트를 최대 경계로 올려놓겠다.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다. 제 2번째 양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를 받은 거였죠. 오후 3시 30분, 팀버스가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킥오프 3시간 전이었죠. 2번이 손흥민 옆자리에서 밀착 경호. 4번이 자체 차량으로 버스 후방에서 추적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전날 설계한 우회 루트로 출발했죠. 오후 4시 10분, 버스가 콜리세움 후문 보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브레넌이 올려놓은 최대 경계 덕에 게이트가 즉시 열리고 닫혔죠. 손흥민이 무사히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2번에게 물었죠. 형, 오늘 뭔가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아침에 도핑 검사도 갑자기 나오고. 2번이 답했습니다. 컨디션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384억짜리 선수의 눈은 골문 앞에서만 날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3번에게서 태준 씨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분석 결과 확인 완료. 지금 연구소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연구소 주차장에 진입할 때 차량 한 대가 뒤따라왔다가 이탈했습니다. 복귀 시 추격 가능성 있습니다. 카르텔의 감시 인원이 3번의 출발을 목격하고 연구소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도살자의 2번째 지시가 실행되고 있었죠. 태준 씨가 지시했습니다. 정규 루트로 오지 마라. 시내 우회 경로를 잡아라. 후방 주의하고 추격당하면 즉시 보고해라. 킥오프까지 2시간 20분. 분석 결과가 담긴 봉투 한 장이 3번의 차에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콜리세움에 도착해야만 모든 것이 끝나죠. 그런데 카르텔이 3번의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 한 장이 없어지면 카르텔이 이깁니다. 손흥민은 잔디를 밟을 수 있어도 밟은 뒤에 도핑이라는 2글자가 이름 옆에 영원히 붙는 거죠. 오후 4시 30분, 태준 씨가 관제실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심칩 데이터, 폐쇄회로 영상, 내부 협조자에게서 압수한 약물 도구, 연방수사국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전부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딱 하나였죠. 보충제의 약물이 실제로 투입됐다는 공인 분석 결과. 3번의 차에 있는 봉투 한 장. 3번의 마지막 보고는 20분 전이었습니다. 위치를 다시 확인했죠. 시내 우회 경로로 복귀 중입니다. 후방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상 오후 5시 40분. 같은 시각, 관중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7만 5천 명이 콜리세움으로 밀려들고 있었죠. 그때 모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핑 관리 절차상 경기장에 이미 와 있었죠. 오전에 실시한 강화 검사 결과가 정리되기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출전 보류를 권고합니다. 감독이 이걸 듣고 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6시 15분까지 도핑 건이 해결 안 되면 손흥민은 뺀다. 7만 5천 명 앞에서 리스크를 안을 수 없다. 킥오프 2시간 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 3번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후방 300m에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붙었습니다. 카르텔이 연구소에서부터 미행한 겁니다. 픽업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접근하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죠. 3번이 즉시 고속도로 출구 램프로 이탈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따라 이탈했죠. 3번이 출구 직전에 핸들을 꺾어 본선으로 급복귀했습니다. 픽업 트럭은 출구 램프에 고립됐죠. 본선과 출구 사이 분리대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707에서 훈련한 차량 회피 기동이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추격 차량 한 대 따돌렸습니다. 30분 후 도착합니다. 3번의 조수석에는 분석연구소의 공식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384억과 한국 축구의 이름을 지킬 유일한 증거였죠. 오후 5시 20분 태준 씨가 관제실 모니터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관중 입장 혼잡 속에서 시설관리 유니폼을 입은 남자 3명이 보였죠. 관중 출입구가 아니라 시설관리 전용 통로를 통해 콜리세움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지하를 거쳐 후문 보안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경기 당일 시설관리 인원은 오전에 작업을 마치고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전용 통로를 쓸 업무는 없었죠. 3명 중 1명의 유니폼 안쪽 허리춤에 불룩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가 확신했죠. 후문으로 가고 있다. 3번이 돌아오는 길을 막으러 왔거나 이쪽 관제실의 증거를 노리는 것이다. 도살자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 3명은 새로 편성된 게 아니었죠. 오전부터 콜리세움 반경 500m 내에 대기시켜 놓은 외곽 보험조였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잡히고 허위 신고도 풀리고 3번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증거가 모이고 있었죠. 그 증거를 없애면 카르텔이 이기는 구조였으니까요. 태준 씨가 관제실을 나와 시설관리 전용 통로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죠. 통로에 들어서기 전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전화기를 만졌습니다. 부산에서 온 메시지가 아직 거기 있었죠. 밥은 묵었나? 손을 뺐습니다. 지금은 전화기를 볼 시간이 아니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데서 겁나면 21번 내쉬어라. 그러면 눈이 트인다. 해병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태준이가 밤에 화장실을 못 가겠다고 울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었죠. 태준 씨가 21번 내쉬었습니다. 통로로 들어갔죠. 그 장면을 제가 관제실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자 3명이 제 경기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경기장에 대한 공격이었죠. 오후 5시 30분 시설관리 전용 통로 중간 지점. 태준 씨와 무장 요원 3명이 마주섰습니다. 콜리세움 보안 스태프다. 이 구역은 비인가 출입 통제 구역이다. 선두가 태준 씨의 가슴을 밀쳤죠. 태준 씨가 즉시 통로 벽면에 소방 비상등 차단기를 당겼습니다. 통로가 완전한 암흑에 잠겼죠. 0.5초 뒤 2m 앞에서 권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 씨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쇠소리의 위치는 이미 귓속에 찍혀 있었습니다. 카르텔은 총을 들었지만 암흑에서 표적이 없었습니다.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었죠. 어둠 속에서 총은 소리만 내는 쇠덩어리입니다. 707 출신은 달랐습니다. 소리와 호흡으로 위치를 잡죠. 상대가 숨을 내쉬는 방향, 신발이 바닥을 누르는 각도, 옷깃이 스치는 거리. 암흑은 카르텔에게 공포였고 태준 씨에게는 전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호흡이 왼쪽에서 들렸습니다. 긴장한 사람은 숨이 짧아지죠. 태준 씨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총을 든 손목이 잡혔습니다. 비틀렸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을 감아 바닥에 눕혔죠. 1명. 두 번째 남자가 총구를 암흑 속으로 겨눴습니다. 쏘면 자기 위치가 노출됩니다. 안 쏘면 어둠 속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0.5초를 망설였습니다. 그 0.5초가 전부였죠. 옆에서 팔이 감겼습니다.
총을 든 팔이 뒤로 꺾였죠. 비명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 전에 기도가 막혔죠.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2명. 세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죠. 통로가 좁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죠. 허리춤에 총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허리에 닿기 전에 손목이 잡혔죠. 비틀렸습니다. 총이 빠져나갔죠. 팔꿈치가 명치에 들어갔습니다.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죠. 3명. 3분이었습니다. 비상등이 다시 들어왔을 때 통로 바닥에 3명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손에는 탈취한 권총이 들려 있었죠. 저는 그 전 과정을 폐쇄회로로 봤습니다. 한국인 1명이 암흑 속에서 무장한 3명을 쓸어버리는 장면을요. 22년간 카르텔을 상대해왔습니다. 카르텔이 제 경기장 안에서 총을 들고 돌아다닌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총을 맨손으로 뺏은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끄는 사람이 그걸 해냈죠. 제가 아침에 올린 사건 보고서를 시스템에서 열었습니다. 비인가 외부 경호 인력이 콜리세움 시설관리 직원을 제압. 이 문서가 2시간 전에 태준 씨를 묶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문서가 한국인을 가둔 겁니다. 보고서 하단에 수정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제압 행위는 카르텔 내부 협조자의 약물 투입을 저지한 정당 보안 조치로 재분류함. 최초 보고의 판단은 오류였음을 인정한다. 22년간 자기 보고서를 정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는 손이 멈칫했죠. 이 한 줄이 아침에 저를 부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즉시 연방수사국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콜리세움에 대한 시날로와 카르텔의 조직적 공격이 확인됐다. 무장 침입, 약물 조작, 반도핑 기구, 제보 악용 증거 전부 확보. 보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위협을 최초로 탐지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은 한국인 보안팀이다. 오후 5시 48분, 3번이 분석연구소의 공식 봉투를 들고 콜리세움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압해 놓은 덕에 후문 경로가 안전했죠. 밖에서는 7만 5천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선발 명단이 아직 뜨지 않았죠. 관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팬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빠진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죠. 메시가 무서워서 도망이라는 조롱과 도핑이 사실이냐는 공포가 동시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 관제실로 직행했습니다. 태준 씨가 봉투를 펼치는 순간 관제실에는 저와 모건이 서 있었습니다. 모건은 경기 전 도핑 관리를 위해 이미 경기장에 와 있었죠. 보고서 내용입니다. 제출 검체에서 적혈구생 성촉진제 1ml당 480나노그램 검출. 정상 보충제에 존재할 수 없는 농도이며 제조 공정이 아닌 외부 투입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됨. 태준 씨가 보고서 옆에 압수한 약물병, 폐쇄회로 캡처, 연방수사국 조회 결과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한 장의 그림이 됐죠. 오후 6시, 모건이 보고서를 읽고 30초간 침묵했습니다. 16년 경력의 수석조사관이 30초간 말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16년간 도핑 통제를 하면서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사건은 수백 건 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선수를 도핑으로 만들려 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모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전 혈액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보충제 외에 다른 오염 경로는 없었습니다. 익명 제보 자체가 이 조작 공작의 일부였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해서 도핑 통제팀에 제출했죠. 강화 검사를 철회하며 해당 선수에게 어떠한 위반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 아침에 카르텔이 걸어놓은 올가미가 여기서 끊어진 겁니다. 오후 6시 15분, 연방수사국 긴급 출동팀이 도착했습니다. 경기장 외곽에 카르텔 잔여 인원을 확보하고 통로에서 태준 씨가 제압한 3명을 인수했죠. 저는 태준 씨를 봤습니다. 당신의 선수. 보안 승인이다. 14시간 전에 외국인 경호원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후 6시 23분. 킥오프 7분 전이었습니다. 감독의 최후 통첩 6시 15분을 8분 넘겼죠. 모건의 소견서 제출과 연방수사국 도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8분만 늦었으면 손흥민은 엔트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관제실을 나와 선수 통로로 향했죠. 통로 끝에서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터널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감독에게서 출전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직후였죠. 안도와 흥분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태준 씨를 보며 말했죠. 형, 오늘 경기장 분위기 대박이다. 7만 명 넘게 왔대. 태준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잘하고 와라. 손흥민이 웃으며 터널로 들어갔죠.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카르텔의 작전도 0.5mm의 뚜껑도 암흑 속의 권총 소리도 브레넌의 22년도 모건의 16년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축구를 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태준 씨가 14시간 동안 지키려 한 거였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잔디를 밟는 것. 터널에서 선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통로 구석에 서 있었죠. 손흥민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엄지를 올렸죠. 아무 의미 없는 인사였습니다.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엄지였죠. 태준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에 14시간이 들어있었지만 손흥민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모를 겁니다. 오후 6시 30분. 킥오프. 손흥민이 75,673명의 관중 앞에서 콜리세움의 잔디를 밟았습니다. 14시간 전에는 밟을 수 없는 잔디였죠. 그리고 그 잔디를 밟게 만든 4명의 한국인 중 아무도 잔디 위에 없었습니다. 총도 없었고 배지도 없었고 이 나라의 시민권도 없는 4명이었죠. 있었던 건 707에서 배운 눈과 주먹, 그리고 이 사람을 지킨다는 한 줄의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2개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 앉아 있었죠. 14시간 전에 전화를 끊었던 남자와 같은 방에 앉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서는 메시와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죠. 잔디 밖에서는 연방수사국이 제압된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한 긴급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통로에서 태준 씨가 제압한 3명, 경기장 외곽에서 확보한 2명. 총 5명이었죠. 2개의 경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반 23분, 0대1. 14시간을 싸워서 잔디 위에 올려놓았는데 잔디 위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왼쪽 측면으로 패스를 뿌렸고 마이애미 공격수가 골키퍼의 빈 공간을 찔러 선제골을 넣었죠. 콜리세움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죠.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겨야 했죠. 같은 순간 컴턴에서 엘 카르니세로가 중계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이다. 600억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죠. 같은 시각 부산,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강병수 씨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들기 전 보낸 카카오톡에 아직 답이 없었죠. 밥은 묵었나? 반나절째 읽지 않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면 답이 늦는 건 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3초간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안 걸었죠. 바쁜 아들한테 전화하면 귀찮아할까봐. 텔레비전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걱정은 잠깐 접었죠. 전화기는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음. 전반 34분. 손흥민이 수비 뒤 공간에서 공을 받아 전속력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왼발. 골망이 흔들렸죠. 1대1. 콜리세움 7만 5천이 폭발했습니다. 14시간을 싸워서 올려놓았더니 올려놓은 남자가 직접 대답을 해준 겁니다. 태준 씨가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죠. 14시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384억짜리 왼발은 올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대답하는 발이었죠. 부산에서 강병수 씨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됐다. 혼잣말을 하며 웃었죠. 소파 위의 전화기는 여전히 읽지 않음이었습니다. 아들 걱정이 잠깐 떠올랐다가 골 세리머니에 묻혔죠. 컴턴에서 엘 카르니세로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600억이 날아가고 있었죠. 하프타임. 잔디 위의 경기가 쉬는 동안 잔디 밖의 경기가 움직였습니다. 연방수사국 신문관이 통로에서 제압된 3명 중 1명에게서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죠. 엘 카르니세로는 컴턴 사우스 센트럴 5번가 근처 창고를 거점으로 사용한다. 경기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 연방수사국이 즉시 컴턴 방향으로 특수기동팀을 출동시켰습니다. 동시에 4번 요원이 버스 후방 호위를 마친 뒤
콜리세움 외부 주차장에서 카르텔 감시 인원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놓은 게 있었죠. 체포된 외곽 조원의 진술에서 그 번호판 중 한 대가 엘 카르니세로의 도주 호위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4번이 찍어둔 번호판이 연방수사국의 차량 수배 목록에 추가됐죠. 저는 이 보고를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태준 씨에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죠. 엘 카르니세로의 위치가 잡혔다. 연방수사국이 움직이고 있다. 당신 팀원이 찍어둔 번호판이 결정적이었다. 14시간 전에는 전화를 끊었던 입이었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의 왼발에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죠. 2대1 역전. 관제실 벽이 함성에 흔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14시간 동안 카르텔과 싸우면서 한 번도 쥐지 않았던 주먹이었죠. 카르텔의 관절을 꺾을 때도 주먹을 쥐지 않았던 사람이 손흥민의 크로스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컴턴에서 엘 카르니세로가 전화기 화면을 봤습니다. 2대1.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죠. 증거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주의 시작이었죠. 오후 8시 5분 엘 카르니세로가 증거를 파기한 뒤 검은색 SUV로 컴턴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쪽 고속도로에 진입했죠. 목적지는 멕시코 국경 티후아나. 오후 8시 10분 연방수사국 특수기동팀이 컴턴 창고에 도착했지만 5분 늦었습니다. 엘 카르니세로가 이미 이탈한 뒤였죠. 창고에서 불에 타담한 서류와 통신 장비 잔해를 확보했습니다. 건물 외부 폐쇄회로에서 남쪽으로 이탈한 검은색 SUV의 번호판을 확인했죠. 수배 목록의 번호판과 일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시 통보했죠. 연방수사국 헬기가 남쪽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륙했습니다. 후반 38분, 팀 동료가 마이애미 수비 뒷공간을 찔러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3대1. 완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메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산에서 강병수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대1이야. 메시를 이겼어.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박수를 쳤죠. 소파 위에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읽지 않음이었죠.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놈이 왜 답을 안 하나. 다시 텔레비전을 봤죠. 경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24분 주심의 종료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3대1 손흥민 1골 1도움. 잔디 위에서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포옹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7만 5천 관중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관제실에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모니터에는 잔디 위에서 웃는 손흥민. 오른쪽 모니터에는 연방수사국이 공유한 고속도로 헬기 영상. 잔디 위의 경기는 끝났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국경까지 남은 거리 약 140km. 엘 카르니세로가 국경을 넘으면 미국 사법권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 작전의 배후가 하수인들의 단독 범행으로 축소되고 도핑 의혹 보도는 영원히 정정되지 않죠. 20년간 사람을 사냥해온 엘 카르니세로가 지금 남쪽 고속도로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왼발이 날린 크로스 한 번에 사냥꾼의 세계가 무너진 거였죠. 태준 씨가 오른쪽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4시간 전 내가 전화를 끊지 않았다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태준 씨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으니까요. 다만 오른쪽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잔디 위의 경기는 이겼지만 고속도로 위의 경기는 아직이었죠. 오후 8시 35분 연방수사국 헬기가 남쪽 고속도로에서 엘 카르니세로의 SUV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15km 지점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단 장벽을 완료한 상태였죠. 타이어 손상 스트립과 순찰차 3대 횡대 배치. 후방에서 연방수사국 추격 차량 2대가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4번이 찍어둔 번호판이 수배 차량 식별의 최초 단서가 되어 2차단 장벽 설치가 5분 빨라진 겁니다. 그 5분이 없었으면 엘 카르니세로는 차단 지점을 지나쳤을 거였죠. 오후 8시 43분 SUV가 타이어 손상 스트립을 밟았습니다. 앞 타이어 2개가 동시에 터졌죠. 시속 160km의 관성으로 100m를 끌려간 뒤 도로변 방호벽에 측면이 부딪히며 정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특수기동팀이 10초 만에 포위했죠.
운전석 문을 열자 엘 카르니세로가 에어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에 보험을 심어놨다고 웃던 남자였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년간 사람을 사냥해온 손에 수갑이 걸린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죠. 차량에서 위장 계좌 접속 기록이 남은 노트북과 카르텔 본국 총책 통화 기록이 담긴 전화기가 압수됐죠. 국경까지 남은 거리 80km. 50분의 차이였습니다. 50분만 늦었으면 엘 카르니세로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 사법권 밖으로 벗어났죠. 오후 9시 관제실의 연방수사국에서 체포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태준 씨에게 말했죠. 끝났다. 총책이 잡혔다.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시간 만에 처음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읽지 않은 카카오톡이 있었죠. 오전에 답장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밥은 묵었나? 태준 씨가 답장을 쳤습니다. 밥 묵었어, 아버지. 6글자를 치는데 3초가 걸렸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엄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4시간 동안 카르텔과 싸우면서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었죠. 암흑 속에서 권총을 탈취할 때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아버지에게 답장하는 순간 떨렸습니다. 707이 가르쳐주지 않은 게 하나 있었죠. 전쟁이 끝난 뒤 아버지에게 답장하는 법은. 오후 9시 20분 홈팀 라커룸. 손흥민이 샤워를 마치고 자기 라커로 돌아왔습니다. 유니폼과 스파이크는 있었지만 개인 보충제 3병이 없었죠. 장비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보안팀에서 가져갔다. 손흥민의 표정이 변했죠. 아침에 모건의 검사가 있었고 경기 직전까지 출전이 불확실했고 이제 보충제가 사라졌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복도 끝에 서 있는 태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 오늘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태준 씨가 3초간 손흥민을 봤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 말해주겠다. 오늘은 이겼잖아. 그것만 기억해라.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눈은 태준 씨의 오른손에 남은 미세한 찰과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카르텔의 관절을 꺾을 때 생긴 상처였죠. 라커룸으로 돌아온 손흥민이 전화기를 꺼내 구단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제 보충제가 보안팀에 압수됐고 아침에 반도핑 기구가 왔고 경호원 손이 다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구단 대표가 2초간 침묵한 뒤 답했죠.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라. 전부 말해주겠다. 오후 9시 40분 제가 관제실 커피 머신에서 종이컵 2개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하나를 태준 씨에게 건넸죠. 아무 말 없이 3초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입을 열었죠. 내일 보고서를 쓴다. 사실대로 쓰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2년간 수백 건의 작전 보고서를 쓰면서 외부인에게 커피를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태준 씨가 커피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남자가 종이컵을 든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관중이 빠져나가는 콜리세움의 빈 잔디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14시간 전에는 저기였고 14시간 뒤에는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같은 시각 부산, 한국 시간 오후 2시. 이건 나중에 태준 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태준 씨의 아버지 강병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74세 퇴역 해병대 상사였죠.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 3대1 역전 대승. 손흥민 1골 1도움. 우리 흥민이가 또 해냈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전화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죠. 아들에게서 14시간 만에 온 답장이었습니다. 밥 묵었어, 아버지. 아버지가 6글자를 읽고 답장을 쳤죠. 잘 묵었으면 됐다.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14시간